북한의 거리는 한때 남자의 세상이었다. 남자는 공장과 군대로, 여자는 부엌과 가정으로 나뉜 사회. 그게 국가가 그리는 이상적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질서는 무너졌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대기근이 찾아왔다. 배급이 끊겼고 공장이 멈췄으며 기차가 서고 전기가 꺼졌다. 북한은 사회주의 배급제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국가가 일자리와 식량을 나눠주고 국민은 충성을 바치는 시스템. 그런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소련의 지원이 끊기자 그 체계가 붕괴했다. 쌀이 더 이상 국가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배급소 앞에 나가면 오늘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남편들은 여전히 직장에 출근했지만 일터에는 전기도, 원자재도, 식량도 없었다. 공장에 가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이 없는데도 안 가면 사상 문제로 걸리니까요. 한 탈북 남성의 증언이다. 남자들은 체제의 의무를 지켜야 했고 여자들은 가족의 생존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두 세계가 갈라지는 순간 북한의 사회는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6년 함경북도 회령. 32살의 여성 김영숙은 새 아이의 어머니였다. 남편은 군수공장 노동자였지만 2달째 배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다. 손에 쥔 건 낡은 솥 하나. 그 솥을 들고 이웃 마을로 가서 쌀 반 줌과 바꿨다. 그날 밤 그 솥에서 지은 죽을 새 아이가 함께 먹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길을 나섰다. 팔 것은 집의 모든 물건이었다. 옷, 그릇, 신발, 그리고 남편의 제복까지. 그녀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녀의 삶은 북한 여성들이 장마당으로 나서는 시작이었다. 북한에서 남자는 국가의 사람이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노동기피죄로 처벌받는다. 그들은 생존의 자유보다 체제의 감시 아래 묶여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달랐다. 가정주부는 직장이 없었고 감시의 강도도 약했다. 그 틈새에서 여성이 움직였다. 남편은 공장에 가야 하니까 내가 시장에 나갔어요. 쌀을 바꾸고 감자를 팔았죠. 이 단순한 생존의 움직임이 곧 체제를 흔드는 균열이 되었다. 처음엔 몰래 시작됐다. 이웃끼리 물건을 바꾸던 작은 거래가 점점 마을의 공터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마당이라 불렀다. 금지된 시장이었다. 당국은 단속했고 보위원은 물건을 빼앗았다. 잡히면 물건 다 뺏기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갔어요. 그날 이후 북한의 거리에는 몰래 시장을 여는 여자들이 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장이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되어갔다. 장마당은 단순한 생존 공간이 아니었다. 그건 체제의 규칙을 깨뜨린 첫 번째 혁명이었다. 국가가 금지한 사적 거래가 여성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돈의 힘을 알게 됐다. 쌀이 없으면 돈으로 사면 된다. 이 단순한 논리는 사회주의 경제를 무너뜨렸다. 이 시기 북한은 묘한 모순 속에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였지만 실제로는 여성 중심의 사적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월급으로 받는 건 종이 쪼가리 같은 돈. 하지만 아내가 시장에서 번 돈은 실제 쌀과 생명을 사는 돈이었다. 여성은 점점 가정의 경제권을 쥐었다. 남성보다 돈을 벌었고 결정을 내렸다. 가정의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가정혁명이었다. 처음엔 삶을 위해 물건을 팔았던 여자들이 이제는 사업가가 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중국과 밀무역을 하고 누군가는 현지에서 옷을 만들어 팔았다. 여자 장사꾼은 어느새 북한 사회의 새로운 계층이 되었다. 함흥, 청진, 해산, 평성. 어느 도시를 가도 시장에는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했고 가격을 정했고 심지어 지역 간 거래망을 만들었다. 김정일 정권은 처음엔 시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자본주의 잔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도 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을 통해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시장관리소가 생겼고 장사꾼들에게 자리세를 받았다. 이제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여전히 여성들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장사를 했다. 밤에는 빚을 갚고 아침엔 다시 물건을 사러 국경을 넘는다. 아이들이 굶지 않으면 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단함과 자부심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체제의 희생자이자 체제의 변화를 만든 주체였다. 처음엔 아내의 장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못 먹여 살렸으니까요. 이젠 아내가 집안의 기둥이에요. 남성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성의 경제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북한 사회의 근본적 권력 구조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다. 시장 안에서는 계급도 출신 성분도 희미해졌다. 공산당 간부의 아내와 농민의 아내가 같은 자리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때는 다 똑같았어요. 굶는 건 신분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북한의 거리엔 남자는 국가의 노예, 여자는 시장의 왕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건 조롱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국가가 무너진 자리에 여성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들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욕망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청진의 큰 시장에는 돈주돈의 주일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물건을 공급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심지어 관리소 간부에게 뇌물을 주며 시장 자체를 운영했다. 그녀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공식 경제의 지배자였다. 남성 권력의 바깥에서 여성 권력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장마당의 불빛이 켜진다. 태양광, 배터리, 촛불. 그 빛 아래에서 여성들이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한다. 그 불빛은 단순한 장사의 불이 아니다. 그건 여성의 생명력이다. 북한의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힌 건 국가가 아니라 여성들이었다. 북한의 거리는 변하고 있었다. 한때 조용한 도시라 불리던 청진과 해산, 평성의 중심에는 이제 수천 명의 여성이 모여드는 장마당이 생겨났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손수레가 오가며 사람들의 손엔 쌀, 감자, 중국산 라면이 오갔다. 초기의 장마당은 단순한 물물 교환이었다. 쌀과 옥수수, 옷과 식량을 맞바꾸는 수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구소련 루블이나 중국 위안이 쓰였다. 북한 돈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상인들은 자신들만의 환율을 만들고 계산법을 익혔다. 그냥 손으로 계산했어요. 한 위안이 얼마인지, 금값이 얼마인지 다 외웠죠. 장사꾼들 사이에는 돈 거래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돈놀이 아줌마들이었다. 그녀들은 장사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았다. 이율은 하루 10%, 한 달이면 원금의 3배가 됐다. 위험하지만 남는 장사죠. 돈을 빌려주면 내일 2배가 되어 돌아와요. 북한 여성들은 비공식 금융가로 진화하고 있었다. 시장 안의 작은 대출, 그건 여성이 만든 금융 시스템이었다. 2000년대 중반, 돈주돈의 주인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시장의 큰손, 즉 막대한 현금을 굴리는 여성을 뜻했다. 그녀들은 장사로 번 돈을 중국 물건 수입에 투자하고 심지어 공장과 상점을 운영했다. 어떤 돈주는 군부대의 부식 공급권을 사기도 했다. 국가와 거래를 한 것이다. 이제 여성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비공식 경제의 자본가가 되어 있었다. 시장 경제가 커지면서 여성 상인들은 권력자들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보위부, 보안원, 당 간부들이 단속을 명목으로 시장을 휘저었다.
그 사람들한테 안기면 다 빼앗겨요. 그래서 돈을 줘야 해요. 돈 주는 보호비를 냈다.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고 대신 자리를 지켰다. 이건 부패가 아니라 공생 구조였다. 권력은 돈을 받아야 살고 상인은 돈을 줘야 장사를 했다. 결국 국가 권력조차 여성 상인들의 돈줄에 기대기 시작했다. 북한의 장마당은 도시마다 특징이 있었다. 청지는 해산물, 해산은 국경무역, 평성은 섬유, 평양은 공산품 중심이었다. 각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물건과 정보가 오갔다. 여성 상인들은 화물열차를 타고 전국을 누볐다. 그녀들은 전화도 인터넷도 없이 사람의 입을 통해 정보를 전했다. 그게 그들의 통신망이었다. 해산에서 소금이 싸다더라. 평성에서 중국 담배가 들어왔다더라. 그렇게 움직인 물건이 북한 경제를 돌렸다. 국경 지역의 여성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들은 중국과의 밀무역을 시작했다. 중국에서 세제, 비누, 식용유를 사서 북한으로 몰래 들여왔다. 그 물건은 장마당에서 금값에 팔렸다. 위험했지만 수익은 컸다. 보위부에 걸리면 국가반역죄였지만 많은 여성이 그 길을 택했다. 그들 중 일부는 국경경비대와 결탁해 공식적인 밀수 루트를 만들기도 했다. 국가의 틈새에서 여성들이 경제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었다. 처음엔 굶지 않기 위한 장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젠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어요. 생존은 욕망으로 변했고 욕망은 경제를 움직였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북한의 비공식 사회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 정보가 오갔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느꼈다. 2000년대 이후 국경지대의 여성들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CD, USB, 휴대용 TV로 몰래 봤다. 드라마 속 세상은 북한과 달랐다. 여성은 화려했고 거리는 밝았다. 그녀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그 깨달음은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북한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번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들이 버는 돈으로 남편은 술을 사고 아이는 학교를 다녔다. 이제 가족의 생존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남성의 권위는 약해지고 여성의 판단이 현실을 움직였다. 이건 북한 사회에선 상상도 못하던 변화였다. 남편이 말해도 이제는 내가 결정해요. 돈은 내가 버니까. 가정의 중심이 바뀌자 사회 전체의 균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정일 정권은 시장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대신 부분 허용을 택했다. 2003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일부 지역에 농민시장을 허락했다. 그건 사실상 장마당에 합법화였다. 국가는 시장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 드라마나 교양 영화에 근면한 장사꾼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사적 거래를 비난하던 매체가 이제는 생활력 있는 어머니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당국은 여성의 경제 활동을 가정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성들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장마당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건 바로 태양광 패널이었다. 전기가 끊기는 평양과 지방 도시에서 여성들은 중국산 패널을 사서 지붕 위에 올렸다. 그 빛으로 전등을 켜고 휴대폰을 충전했다. 그건 자립의 상징이었다. 이건 우리 전기예요. 국가가 꺼도 우리는 켤 수 있어요. 태양광은 여성의 자율성을 상징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체제 밖의 자유의 불빛이었다. 시장 안에서 여성들은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눴다.
그들은 남성보다 더 조직적이었다. 오늘 단속이 나올 거야. 이 물건은 위험하니까 감춰. 그녀들은 암묵적인 연대의식으로 움직였다. 누구도 그들을 조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조직이 되었다. 그건 작은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북한 사회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다. 겉으론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였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당의 영도를 찬양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여성은 돈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건 이미 자본주의적 사회였다. 다만 국가가 그 위에 사회주의의 깃발만 덮어놓았을 뿐이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시장에서 세상을 배웠다. 장사하면서 계산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세상도 배워요. 그녀들에게 시장은 학교이자 사회였다. 거기서 배운 경험의 언어가 훗날 북한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당보다 돈이 세다. 이 말은 북한 시장에서 생겨난 신조어다. 당 간부도 물건을 살 때는 돈을 내야 했다. 그 순간 평등이 이루어졌다. 돈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연결했다. 여성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보위부는 여전히 시장을 감시했다. 하지만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다. 돈주가 돈을 주면 다 풀려요. 잡혀가도 돌아올 길이 있어요. 돈은 권력보다 강했다. 두려움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그건 체제의 균열이었다. 시장 여성들 사이엔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다. 장사미천, 돈줄, 위안짜리, 패널값. 이건 체제의 언어가 아닌 현실의 언어였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가 여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언어가 바뀌면 사고도 바뀐다. 그녀들은 더 이상 당의 딸이 아니라 시장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작은 자유. 하루 장사를 마치고 여성들이 모여 앉는다. 그들은 웃으며 차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한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감시도 체제도 있는다. 그건 북한 여성들이 누리는 작은 자유의 시간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 시장 단속 강화를 명령했다. 그는 시장을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라 불렀다. 우리 사회에 장마당의 기풍이 스며들면 혁명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는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무허가 장사를 단속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중국산 물건의 반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시장이 멈추자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난이 다시 찾아왔다. 국가는 곧 깨달았다. 여성들이 만든 시장 없이는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시장 억제와 시장 활용을 동시에 펼쳤다. 한편으론 단속을 강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시장 수익을 국가 재정에 편입시켰다. 시장세, 자리세, 통행세. 여성 상인들의 돈이 국가 금고로 들어갔다. 이제 장마당은 체제의 적이자 체제의 생명줄이었다. 보위부 보고서에는 여성 상인들의 경제력이 남성보다 크다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체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됐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국가의 통제망을 벗어나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당의 지시보다 시장 가격을 더 신뢰했다. 그건 곧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었다. 2014년 북한은 여성의 복장행동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시장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국가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여성은 사회주의 여성미를 지켜야 한다. 장사꾼식 말투와 복장을 금지한다. 그녀들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시장을 이어갔다. 집 안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았다. 이제 시장은 공터가 아니라 마음속의 경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이후 북한에서도 고려링크라는 휴대폰이 보급되었다. 처음엔 간부들만 사용했지만 곧 시장 여성들이
그걸 손에 쥐었다. 그녀들은 전화로 가격을 물어보고 거래를 약속했다.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정보가 돈이에요. 휴대폰은 북한 여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망이었다. 김정은 시대의 돈주는 더 이상 몰래 장사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동산을 사고 공장을 운영하고 심지어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 중 상당수는 돈주 자본으로 세워졌다. 그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했다. 이건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돈주의 자본을 인정했다. 대신 충성을 요구했다. 장마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보조수단이다. 이 말은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여성 상인들은 당국의 행사에 참석했고 기부금을 냈다. 겉으론 충성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우리가 돈을 내야 나라가 굴러간다. 이건 묘한 역전이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 여성들은 배급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라났다. 그들에게 시장은 체제가 아니라 일상이었다. 우린 장마당 세대예요. 장사하면서 자랐어요. 이 세대는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했고 국가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세상의 인간형이었다. 평양은 여전히 권력의 도시지만 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고급 상점, 미용실, 커피숍이 생기고 패션이 유행했다. 그 중심엔 언제나 여성 소비자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중국산 화장품을 쓰고 핸드백을 들고 다녔다. 예전엔 단벌 신사였는데 이젠 다 꾸미고 다녀요. 북한의 여성들은 체제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권력층에게 불안이었다. 여성들이 돈을 벌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정보를 나누는 사회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이념 교육을 강화했다. 장사는 국가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은 당의 품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공허해졌다. 현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북한에서 시장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장이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지도자의 정책을 평가했고 외부 소문을 들었다. 중국에선 이렇게 산다더라. 남조선은 전기가 밤새 들어온대. 이 대화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북한의 여성들은 그렇게 세상을 배워갔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한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자립된 의식이었다. 시장 속의 여성은 이제 당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움직였다. 그 한 문장이 전체주의의 근본을 흔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돈주들은 권력층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당 간부의 부인, 보위부원의 처, 군 간부의 누이. 그들 중 다수가 시장의 실세였다. 권력과 자본이 결합하며 북한은 새로운 계층 구조로 변했다. 사회주의의 외피 아래 자본주의적 신분제가 생겨난 것이다. 모든 여성이 성공한 건 아니었다. 장마당에는 여전히 굶주림과 착취가 공존했다. 권력과 결탁하지 못한 여성은 단속에 잡혀 물건을 빼앗기고 길바닥에서 울었다. 그래도 또 나가요. 안 나가면 죽으니까. 그녀들의 생존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제 북한의 실질적 경제는 여성의 손에 있다. 그녀들은 물건의 흐름을 알고 가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관계를 엮는다. 그녀들이 사라지면 북한의 사회는 멈춘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재구성이다. 김정은 정권도 이제는 안다. 여성의 시장 없이는 혁명도 체제도 없다. 그래서 북한은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 국가가 여성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 노동당의 나라, 또 하나는 장마당의 나라. 앞의 세상은 구호와 충성으로 움직이지만 뒤의 세상은 돈과 여성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두 세상이 모순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녀들은 혁명을 외친 적이 없다. 총을 들지도 않았다. 다만 가족을 살리고자 시장에 나섰을 뿐이다. 그러나 그 행동이 북한의 체제를 바꾸었다. 여성의 생존이 역사의 혁명이 되었다. 장마당은 나한테 학교였어요. 그곳에서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수많은 북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밤이 내린 평양의 변두리. 어두운 골목 사이로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켜진다. 그 불빛은 여성들이 올려놓은 태양광 패널의 빛이다. 그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자존의 상징이다. 국가가 주지 못한 빛, 여성이 만들어낸 자유의 빛. 그 불빛이 북한의 어둠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경제가 태어났고 새로운 의식이 피어났다. 체제는 여전히 굳건해 보이지만 그 안의 질서는 이미 달라졌다. 북한의 진짜 혁명은 구호 속이 아니라 장마당의 여인들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